진정성을 상대방 믿으면은 들려오는 소문만 갖고 듣지 않고요.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고 진짜 네가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소문만 듣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로 그게 언론 프레임에 대한 얘기잖아요. 정권 교체해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밑거름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간다면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그 민주당 지지의 핵심 계층이 어디냐 하면 화이트칼라예요. 화이트칼라인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화이트칼라로부터 한 6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럼 그때 뭐 참여정부엔 재벌 규제 정책이 없었냐? 출자 총액 제한부터 규제 정책, 뭐 순환 출자 제한 다 있었는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 없애버려요. 근데 그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규제 정책이 2008년에 다 없어지는데 그 이명박 박근혜 때 문제가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거다라는 이 주장이 도대체 어떻게 그 논리성을 가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법인세 인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세 인하는요, 참여정부가 한 게 아니에요. 한나라당이 다수당일 때,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45석이냐, 54석이냐, 미니 여당일 때 밀려서 한 거예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굉장히 거부권 행사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못해서 여러 번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구자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읽고 싶은 것만 읽냐고. 노 대통령이 이 발언을 법인세 인하가 과연 맞는 정책이었는지 회의스럽다라는 발언을 공식석상에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열린우리당이 어쨌든 이제 다수당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그러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아무런 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든 학자들이 대통령에게 그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가 화두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매일 제왕적 총재 내려놓으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은 총재 자리 내놓으시고 출당까지 당하셨고 이회창 씨도 매일 제왕적 총재라고 비난을 받을 때여서 노무현 대통령은 당원이었지 일체 당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열린우리당이 당의장이 맨날 바뀌고 11명이었어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바뀌고 이럴 때에도 노 대통령이 좀 누구누구로 추대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더 대표적인 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왜 종부세를 들고 나왔냐면 사실 그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난리를 치지만 사실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너무나 부동산이 죽어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이렇게 세제 혜택을 주는 5채까지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통과시켜 놨기 때문에 사실은 부동산이 침체돼 있다가 이제 경기가 세계 경기가 살아나고 이제 참여정부에서 또 경기가 하여튼 그 재벌 개혁을 어쨌든 했고 부정 돈을 막았으니까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게 부동산 값이 치솟게 되니까 이제 종부세를 통과시키는데 열린우리당 다수당인 국회에 가서 폐기됩니다. 통과를 못 시켜요.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나 분해하면서 다시 법안을 만들어서 그 다음 회기에 또 보내요. 또 폐기됩니다. 2번 폐기되고 어떻게 했냐. 우리가 종부세에 올인했어요. 올인해가지고 국정홍보처에서 100명 공론조사를 했어요. 이제 100명을 모아서 이 종부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왜냐면 그때 보수 언론에서 세금 폭탄이니 막 이러니까요. 우리 집에 그때 일 도와주러 오시던 도우미 아주머니 집 없어요. 근데 자기는 박근혜 찍고 싶대요. 왜 그러냐니까 세금을 없애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주머니 소득세 내세요? 아니요. 재산 있으세요? 집 있으세요? 아니요. 그래서 세금이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공론조사를 통해서 이 종부세가 얼마나 1%에 해당하는 세금이고 대다수의 국민이 이걸로 어떤 혜택을 볼 것인지 종부세는 또 다 지방 교부금으로 쓰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론조사를 통해서 겨우 종부세가 만들어지면서 국회에 가서 통과돼요. 그동안 얼마나 국회 로비를 했는지 몰라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20세기 그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의 제왕적 대통령 모델로 정치를 노무현 정부의 정치를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선진국 시각으로 하세요, 제발. 네. 근데 저도 어쨌든 당시 현장에서 지금처럼 촛불 켜고 싸웠던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엑스파일 진실 밝혀라. 검찰들과 역학관계, 국정원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벗어난 권력들이 대한민국 사상의 최대의 도충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5,000명이 넘어가요. 그 동원 인력만. 그때 당시 정말 치열하게 전 싸웠어요. 현장에서. 정말 쇠파이프도 들었었거든요. 당시 마지막 쇠파이프였는데 이 사건으로.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 왜 조 교수님이 울었어야 됐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가요. 그때 검찰하고 평검사들하고도 마음대로 못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끊임없이 견제를 했던 거 있었고 그다음 호남 홀대론도 여기 이제 적용이 됐던 거고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 봤을 때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었던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이게 블루오션이었거든요. 참여정부에서는 이거 건드리면 과거 정부 다 죽일 수 있었던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픔이 있네요.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가 노건평 씨 기사를 처음 내보내요. 임기 초에 그것도. 그랬을 때 문재인 수석한테 전화했더니 너무 고맙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우병우와 그 문재인의 차이예요. 민정이 그렇게 검찰을 장악하고 뭐 비리를 덮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정수석이. 노무현 정부가 한 엄청난 일들이 제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가서 좀 보시고요. 그렇게 그 불법적으로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게요. 결과의 합리성을 보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우리가 절차의 합리성을 그냥 서로 지키는 약속이지 절차의 합리성을 지켜가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 많이 있었고 그런 일들은 다 했고 성과를 봤으니까요. 그 제 페북을 좀 참조해 주시고 단 정말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 터졌을 때 이게 정말 대통령의 독단으로 이걸 다 파헤칠 수 있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촛불이 어떻게 보면 초법률적인 일도 조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탄핵 때 국회의원들이 다 아마 사퇴서를 당 대표한테 제출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야당만 사퇴서를 내는 게. 근데 우리가 노리는 거는 정치적인 의미죠. 사퇴를 다 해버리면 여당이 소수당인데 어차피 의사 진행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러면 총선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헌법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촛불 민심 같은 게 사실은 탄핵 재판 또는 여당 의원도 움직여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때 당시도 예를 들면 국회를 압박해가지고 정말 이런 거대한 여론이 있었다면 저는 국회에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다른 당들이 합하면 과반이 넘으니까 저는 특별법이나 특검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시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성숙해야지 선진국은요. 법치는 우리랑 선진국이랑 똑같아요. 근데 왜 선진국은 지키고 우리는 안 지키냐? 선진국은 시민사회가 성숙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금처럼 이 정도만 성숙해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사회가 이렇게 성숙해지기까지 누가 기여를 했냐? 저는 단연코 노무현이라고 봐요. 노무현 5년의 그 민주적인 정국 국정 운영의 경험. 그래서 박근혜가 나쁘다는 걸 알게 한 그런 어떤 그 투명하고 정말 선진국다운 국정 운영. 그리고 플러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심으로써 시민들이 깨어남으로써 지금 이렇게 촛불이 국회도 압박하고 법원도 압박하고 헌재도 압박하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우리 시민사회가 이렇게 깨어나서 그렇게 했었다면 저는 가능했다고 보고 특검 통과시키는 것도 가능했다고 보는데 결국은 2월에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특검을 통과시킬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때 최재천 의원의 인터뷰를 보면 전혀 소위원회에 나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통과시킬 맞아요. 의사가 전혀 없어요. 왜? 뒤통수 친 거죠. 그렇죠. 그때 아니, 그러니까 한나라당. 겉으로 쇼한 거지 할 맞아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실 그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좀 부담이 됐겠죠. 이걸로 인해서 또 민주당과 이제 사이가 갈라지지 않겠냐 했을 거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때 어떤 기업에 대한 일제의 그 정치자금 조사와 이런 어떤 그 법의 정비 이런 게 없었다면 그때 또 법도 정비가 됐잖아요. 오세훈법이 통과돼서 이런 게 없었다면 이 문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억지로라도 시민사회 교육을 시켜서라도 몰아붙였을지 모르지만 이미 다 지나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됐고 정말 그 과거를 파헤치는 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은 정말 검찰을 치는 건데 그러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았다는 거죠. 그럼 막판에 공수처를 던진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특검 무용론이 있었어요. 청와대에서는. 이거 특검 맨날 해봤자 정말 그 무슨 비리가 청와대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야당의 공격 빌미만 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정원도 활용하지 않고 전혀 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청와대만 감시하지 다른 이제 의원들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비리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공수처가 있어야 되겠다 하니까 그 공수처 얘기를 여론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대통령은. 특검보다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다라는 걸 여론화시키고 싶었던 건데 사실 그것 때문에 특검이 사실 유야무야 된 거에도 하나의 원인이 됐잖아요. 그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대통령의 말을 눈꼽만치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공하는 걸 자꾸 바라지 마라. 나는 지금 우리 이 환경 분위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다. 물론 저는 노무현이 실패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조금도. 그러나 이제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예를 들면 10년 민주정권 피로군이 있다. 이게 넘어가게 돼 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가 내가 대통령이 돼 보니 전혀 민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열린우리당도 완전히 따로 가고 이러니까 나의 실패를 통해서 국민이 학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단합되고 지지도 잘 받고 이러는 게 저는 그동안에 수없는 실패의 경험으로 학습이 됐다고 봐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주당이 이렇게 정당다운 정당이 될 수가 있어요? 다 그 추미애가 잘나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그동안에 다 과거의 실패를 경험해봐서 거버넌스 구조도 바꾸고 시민들, 지지자들도 바뀌고 국회의원들도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민주정부 10년 지나면서 알아서 잘 하겠지. 그리고 사실 지키는 노력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무너질 때 저번에 한번 방송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노무현 대통령 욕하는 거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트위터 활동은 어떻게 했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왜곡된 부분을 RT하고 그런 자료 만들어서 이렇게 트위터하고 그런 활동 되게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는 이런 류의 토론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진보 쪽 분들은 다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확실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원하다 보면 나중에 그게 감정적으로 갈아서서 웃을 만큼 찢어지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봐왔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정권교체가 중요하다면 정권교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 뭐가 중요하고 다음 시점에서 뭐가 중요한지 그 어떤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노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특검하자고 막 공세를 할 때 속마음을 아셨던 거죠. 저 사람들 절대 특검할 마음이 없다. 근데 특검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안 한단 말도 못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공수처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그 당시에 공수처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노 대통령은 개헌도 마찬가지고 왜 던지냐.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 20년, 30년 뒤를 내다보고 기회만 있으면 의제를 던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연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손호철 교수도 뭐 삼성 이 엑스파일을 덮기 위해서 대연정을 제안했다 그러는데 대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국회의원 때부터 꾸준히 했던 얘기고요. 그때가 마침 1년 후에 재보궐선거로 열린우리당 과반수가 깨집니다. 그래서 깨지니까 그러면 이거 다수당에 총리를 줘야 되는 게 아니야? 하는 진지한 마음에서 하신 거고 그때 그게 안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좀 해달라는 의미로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 뭐 정당들이 과반수 되는 정당이 없잖아요. 결국 저는 대연정은 아니더라도 연정은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연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기회에 대연정 한번 해서 정말 노사 대타협도 한번 하고 정말 과거를 좀 싹 쓸고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대통령이 가졌기 때문에 했지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덮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손호철 교수도 진짜 음모론 많이 얘기하시는 분인데 막상 제가 전화해서 당신 증거 있냐 내가 반박문 쓰겠다 그랬더니 얼른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부탁드리는 얘기는 지금 정권교체 앞두고 이런 거 좀 불편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해도 된다고 봐요. 이런 이 측근 안 하면 언제 해요. 그 황진미 씨 얘기했듯이 문재인 후보의 재벌 개혁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것처럼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좀 공세 수준에서 하지 말고 마타도처럼 하지 말고 좀 수준 있는 정책을 구체적인 정책을 가져와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게 저 재벌개혁 확실히 하겠습니다 뿐이 더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재벌개혁이 뭐야? 다 다르거든요. 후보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담론을 그리고 재벌개혁이라 하면
삼성을 뭐 어떻게 반 죽여놔야 돼요? 재벌 뭐 어떻게 해야지 되는 재벌 개혁이야?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면 그 사람이 이제 정책을 강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해야죠.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지난 대선에도 나와 있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음 대선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진보 보수는요. 지금 샤이 박근혜 지지자뿐만 아니라 샤이 보수들이 지금 숨어 있으니까 뭐 정권 교체 다 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트럼프를 보십시오. 절대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이번 대선. 부끄러워서 지지한단 말 절대 안 하면서 찍을 사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론 박근혜는 지지하지 않아도 차기 보수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찍을 사람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녹록한 환경이 아니고 그다음에 결국은 중도표를 먹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제가 이제 제3세대 시민권자들이 이제 저는 신주류라고 보는데 우리 사회에 그들의 핵심이 이제 와이칼라고 그다음에 일부 전문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대통령 지지자로 돌아선 저소득층. 저소득층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이 지지 기반의 변화가 생겨서 150만에서 250만 원 수입인 가구소득인 사람들이 사실 이회창 씨 열렬 지지자였어요. 이분들이 노무현 지지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학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50부터 250, 그다음에 그 이상 고소득자로 갈수록 1000만까지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압도적인 지지자는 고소득이에요. 저소득보다는 사실은. 그랬을 때 표를 누구한테 얻냐 민주당이. 고소득자한테 얻거든요. 그리고 핵심이 화이칼라인데 정책으로 얘기하면 이게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재벌개혁 이러면요. 진짜 거부감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겨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 저는 결정적에서 거기서 패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이 여성하고 화이칼라. 근데 화이칼라가 문재인이 55대 45로 이겼는데 55대 45도 안 돼. 53대 43인가 하여튼 47인가 굉장히 박빙으로 이겼어요. 이건 저는 위험하다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재벌개혁 정책이 지난번보다 더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직 안 살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뭐 자유경제원 이런 데서 대담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구자파들이 문재인을 이렇게 자로 끌어내가지고 정권교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봐요. 재벌개혁은 정권 잡고 하면 돼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시장경제만 잘 세워도 지금 이게 무슨 재벌이냐고요. 뇌물 주고 이런 게 재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도덕의 문제지. 이거는 법과 원칙으로 잘 잡으면 되는데 말로 자꾸 재벌개혁 구자파들이 이래서 문재인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또 좌로 가면 구자파로 가면 저는 이번 대선도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좀 전략적 마인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벌 경제는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재벌 경제는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재벌 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세금 탈루, 사익 편취 등 수많은 기업 범죄의 몸통이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 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 노동자 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 규제를 받습니다.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문의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이 재벌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시키겠습니다.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면 안 됩니다. 재벌의 업종 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얕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 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게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 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 개혁으로 경제 교체와 국민 성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